2023년 9월 조선중앙텔레비전 화면에 3초간 두 아이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전 세계 정보기관은 그 영상을 수백 번 돌려봤고 김여정에게 숨겨진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평양은 침묵했고 한 남자는 여전히 이름 없는 그림자로 존재했습니다. 도대체 북한 최고 권력은 이 비밀을 어떻게 12년간 통제해왔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북한의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저는 2012년 가을부터 2024년까지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산하특별관찰반에서 근무했습니다. 제 임무는 최고 권력층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림자처럼 기록하고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예민하고 가장 비밀스러운 감찰 대상은 단연 김여정 동지였습니다. 그녀는 백두 혈통의 공주이자 최고 존엄에 가장 가까운 혈육이었지만 동시에 감시의 눈으로부터 가장 벗어나고 싶어 했던 한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공개하는 이야기는 그 두 가지 역할 사이에서 발생했던 평양, 권력의 가장 은밀한 균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북한 최고 권력 내부의 심장 박동 소리를 기록한 비밀 보고서의 발췌본입니다. 2012년 9월 어느 오후 만수대의 사당의 길고 정적만이 흐르던 복도에서 저는 김여정 동지의 왼손 약지에 끼워진 은색 반지를 목격했습니다.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그것이 가진 의미는 북한에서 핵무기 발견만큼이나 폭발적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충격과 공포로 두 번 요동쳤습니다. 첫 번째는 백두 혈통의 사적인 결혼 징후를 발견했다는 엄청난 사실에 대한 충격이었고, 두 번째는 이 보고를 올렸을 때 저에게 닥쳐올 운명에 대한 피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상급자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정 동지, 비공식 물품 착용 확인. 그날 저녁, 보고는 최고 존엄께 즉시 올라갔고 평양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여정은 반지를 빼고 나타났지만 김정은 동지는 조직지도부 책임비서를 불러 단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여정이 주변을 다시 정리하라. 이 지시는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여정의 사생활 전체를 권력의 칼로 잘라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2012년 9월 27일 오후 3시 20분 만수대의 사당 3층 복도, 그 순간의 공기는 제게 영원히 잊히지 않을 만큼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검은색 양복에 빳빳한 흰 블라우스를 입고 언제나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당 간부 두 명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로부터 약 15m 뒤편 기둥의 그림자에 몸을 숨긴 채 그녀의 모든 동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팔을 들어 서류 뭉치를 가슴께로 들어 올리는 찰나 왼손 약지의 반지가 복도의 형광등 불빛의 섬광처럼 반짝였습니다. 마치 카메라 플래시처럼 짧았지만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은색의 단순한 띠, 결혼의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들이쉬고는 멈췄고 제 심장이 귓가에 들릴 정도로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3시 21분, 반지 착용 확인이라고 메모장에 기록하려 했지만 펜을 쥔 손에 식은땀이 차 볼펜이 미끄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상급자에게 암호화된 문자를 보냈습니다. 긴급 보고 필요. 대상 여정. 내용 물품 변경. 문자를 보낸 후 30분 동안 저는 복도의 정적이 저를 삼켜버릴 것 같은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는 매 1분, 매 1초가 수명을 갉아먹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30분 뒤 조직지도부 부부장실로 호출되었을 때 저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으러 가는 죄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부장은 저를 앉히지도 않았고 책상 위에는 제가 보낸 문자의 해독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지도 않고 창밖의 인공기만 응시하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확실한가? 약지인가? 저는 목이 타는 듯한 마른 소리로 예, 왼손 약지입니다. 은색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부부장은 여전히 창밖을 보며 마치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선에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위로 올라간다. 너는 이제부터 입 다물어라. 이 일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내 가족의 안위까지 달린 일이다. 그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이 비밀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야 할 저의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9시 김정은 동지가 김여정을 집무실로 불렀다는 조직지도부 내부의 가장 은밀한 회람 정보가 돌았습니다. 정확히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다음 날 아침 김여정 동지가 다시 공식 석상에 나타났을 때 왼손 약지에는 반지가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평양 고위층 사이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여정 동지가 몰래 결혼했대.
상대가 누군지 아는가 최고 존엄께서 불쾌해하셨다는 얘기가 돌던데 주변 인물들이 숙청될 거라는 소문도 있어. 저는 그 모든 소문의 진원지에 서 있으면서도 그저 물 한 모금 마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임무는 오직 관찰과 기록뿐이었고 감히 그들의 영역을 해석하거나 소문에 끼어드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반지 사건 이후 저는 김여정 주변 인물들을 재점검하라는 비공식적이고도 살벌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과거 3년간의 김여정 동선 기록, 행사 참석 목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행 인력 명단을 밤낮 없이 뒤져야 했습니다. 저는 A사 용지 수백 장을 넘기며 숨 쉬는 것조차 잊을 뻔했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그녀의 비공식 행사와 시찰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 남자의 이름이 패턴처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름은 리성혁, 당시 인민군 상좌 계급, 총정치국 조직지도부 부부장 직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록은 너무나 완벽하게 무후에 가까웠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키 178cm, 군인 특유의 균형 잡힌 체격, 그리고 보고서 속 사진은 항상 흐릿하거나 얼굴이 반쯤 가려져 있었습니다. 리성혁은 김일성 종합대학 특설반 출신으로 김여정과 같은 해에 입학했다는 사실을 학적부 기록에서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는 졸업 후 곧바로 총정치국에 배치되어 김여정 동지의 근접 수행 업무를 맡았다는 것이 기록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는 공식 기록, 특히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보도자료나 사진 기록에서는 항상 의도적으로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행사 사진을 확대해 보면 그는 언제나 김여정의 2m 뒤쪽 경호원들 사이의 미묘한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었고 그마저도 그림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록을 정리한 결과 리성혁은 김여정이 참석한 공식, 비공식 행사의 90% 이상에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의 이름이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에 언급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최고 권력의 곁에 있으면서도 국가 기록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과도 같았습니다. 이 보고서를 가지고 조직지도부 부부장에게 보고하자 부부장은 제 보고서에 리성혁 이름 석자에 짧게 손가락을 찍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 우리가 찾던 그림자 말이야. 여정이가 대학 때부터 알던 사람이고 꽤 오래전부터 최고 존엄의 묵인 아래 수행을 맡아왔지.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미 결혼한 겁니까? 반지 사건 이전에 부부장은 보고서를 탁 소리가 나게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말할 문제가 아니다. 너는 보고서를 쓰는 임무를 완수했고 이 다음은 위에서 결정할 일이지. 너는 이제부터 리성혁을 관찰 대상에서 삭제된 인물로 분류하고 그의 동선을 계속 관찰해라. 이름은 지우되 존재는 기록하라. 이것이 최고 존엄의 뜻이다. 저는 그 모순적인 명령을 받으며 김정은이 이사적인 관계를 어떻게 다루려 하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거하지 않고 영원히 공식화되지 않는 감옥에 가두려 하는 것입니다. 2012년 10월 초 반지 사건이 터지고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을 때 김정은 동지는 당 중앙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김여정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재정의했습니다. 김여정 동지는 백두 혈통을 계승하는 핵심 인물이며 당과 국가의 사업을 보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 누구도 감히 불순한 의도로 그녀의 주변에 접근할 수 없다. 이 발언은 단순한 칭찬이나 위상 강화가 아니었습니다. 평양 고위층 사이에서는 이 발언이 곧 김여정의 사생활 통제령이자 리성혁과의 관계에 대한 최고 존엄의 불허가 선언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백두 혈통의 순수성이라는 정치적 논리가 여동생의 개인적인 행복을 짓누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명령은 모순적이었습니다. 같은 달 중순 리성혁 상좌가 총정치국 조직지도부에서 갑자기 다른 부서로 이동 명령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는 공식적으로는 격리 조치로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김여정 동지의 근접 수행 인력 명단에서만 사라졌을 뿐 실제로는 그림자처럼 그녀 주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공식 명단에는 없지만 현장에는 있는 기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새 직책은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았고 조직 지도부 내부에서도 극소수만이 그의 존재를 기록은 하지만 호명하지 않는 대상으로 취급했습니다. 저는 이 모순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부부장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고 존엄께서는 왜 리성혁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 겁니까? 결혼 관계를 완전히 부정하실 거라면. 부부장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독한 냉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이 최고 존엄의 정치적 고뇌이자
권력의 미학이다. 리성혁을 제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나? 여정 동지와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틀어질 위험이 있다. 여정 동지는 최고 존엄에게 필요한 정치적 도구이며 그녀의 충성심을 잃는 것은 더 큰 손해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결혼을 허락한 게 아니라 묵인몰려나는 것이다. 차이를 알아야 해. 존재는 허용하되 공식화는 영원히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리성혁은 여정 동지의 그림자로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그는 숙청당하지 않는 대신 영원히 국가 기록에서 지워지는 형벌을 받은 셈이다. 저는 그때서야 김정은의 완강한 반대 뒤에 숨겨진 복잡한 정치적 계산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여동생의 감정을 완전히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그녀의 사적인 영역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가장 모호하고도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존재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없는 사람. 리성혁은 그렇게 평양 권력 지도에서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2015년 4월 김여정 동지가 약 3주간 공식 일정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췄습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피로 누적에 따른 건강 회복 기간이었지만 조직 지도부 내부의 은밀한 회람 정보는 달랐습니다. 여정 동지가 평양산원에서 극비리에 출산했다. 이 정보는 최고 기밀이었지만 당 간부들의 입과 입을 통해 그림자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이 폭발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평양산원 관련 기록을 조회하려 했으나 해당 기관의 기록은 이미 최고 권력층의 지시에 의해 1급 보안 문서로 분류되어 봉인돼 있었습니다. 접근 권한은 오직 김정은 동지와 보위부 책임자 그리고 이 일을 직접 주관한 조직 지도부 내 극소수의 인원에게만 허용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하급 관찰 요원은 손댈 수도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출산 후 약 3주가 지난 2015년 5월 중순 김여정 동지가 다시 공식 석상에 나타났을 때 저는 그녀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미세하게 부은 것처럼 보였고 걸음걸이는 평소의 당당함 대신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허리를 곧게 펴지 않고 다소 뻣뻣하게 걷는 모습은 산후 조리 중이라는 내부 정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관찰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서에 적었지만 출산이라는 단어는 감히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건강 회복 후 활동 재개, 동선 및 신체 변화 특이사항 기록이라고만 명시했습니다. 3년 뒤인 2018년 1월, 정확히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또다시 약 3주간의 공식 활동 중단 후 비슷한 신체적 양상을 보이며 복귀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직 지도부 안에서도 노골적인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두 번째 아이야. 첫째는 아들이고 이번엔 딸이라는 소문이 돌던데. 확실한 정보인가? 평양산원의 기록은 완벽하게 봉인되어 있지 않나? 이 소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덧붙여졌습니다. 평양산원에서 극비리에 출산을 도왔던 간호사 중 한 명이 비밀을 누설할 위험 때문에 가족 전원이 함경도의 탄광촌으로 이주 조치되었고 영구적인 서약서를 쓰고 입단속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간호사는 이 일에 대해 언급하는 순간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끔찍한 소문을 제 공식 기록으로 남길 수는 없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분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김여정 동지에게는 2명의 아이가 있으며 그 아이들은 평양 최고 권력층의 보안망 안에서 존재가 지워진 채 숨겨져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이들의 아버지인 리성혁 역시 유령처럼 존재를 지운 채 그녀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2번의 출산 기록은 백두 혈통의 사생활이 얼마나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관리되고 통제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2019년을 기점으로 김여정 동지의 공식 활동 빈도는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라는 핵심 직함을 갖고 있었지만 오빠인 김정은 동지와 함께하는 공개 행사, 특히 군사 관련 행사에서는 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활동 축소를 단순한 개인적인 이유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사라짐은 평양 권력 내부의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전주곡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그 예고편의 실체가 공개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딸인 김주애가 화성포 17형 발사 현장에 처음으로 공식 등장한 것입니다. 화면에 잡힌 김주애의 모습,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는 김정은 동지의 미소는 평양 고위층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최고 존엄께서 백두 혈통의 후계 구도를 재편하고 있다. 이 순간 수많은 당 간부들과 군, 고위층은 권력의 무게추가 김여정에게서 김주애로 급격히 기울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조직 지도부 내부의 분석은 명확했습니다.
최고 존엄께서 여정 동지를 후계자로 키우는 대신 자신의 딸인 주의 동지를 띄우기 시작했다. 김여정은 한때 2인자 혹은 후계자로 거론되던 강력한 정치적 도구였지만 이제는 김주애라는 새로운 백두 혈통의 상징을 위한 배경으로 밀려나야 하는 운명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흐름을 관찰하며 김여정의 활동 축소가 단순히 리성혁과의 결혼이나 출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여동생을 정치적 경쟁자로 두는 대신 그녀를 주요 현안 대변인이라는 역할로 한정짓고 딸을 차기 후계자로 부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김여정을 뒤로 물린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숙청 속에서도 리성혁과의 결혼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김여정은 공식적으로는 미혼이었고 리성혁은 여전히 유령처럼 존재했습니다. 두 명이 숨겨진 아이들은 국가 기록에서 철저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상황이 김정은의 가장 치밀한 정치적 계산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동생에게 권력을 주지 않으면서도 그녀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줄타기를 하고 있었고 리성혁과 아이들은 그 줄타기의 균형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2014년 7월 27일 대성산 혁명 열사릉 참배 행사는 외견상 평범했습니다. 김여정 동지를 포함한 당 간부들이 참석했고 저는 그녀의 동선과 표정을 기록하기 위해 다른 관찰 요원들과 함께 현장에 배치되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참석자들이 각자의 승용차로 흩어지는 이완된 과정에서 저는 공식 기록에는 영원히 남지 않을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김여정이 자신의 승용차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그녀의 오른쪽 뒤편 약 2m 거리에 리성혁 상좌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느 경호원들과 똑같은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리성혁은 왼손으로 군복 소매 끝을 무의식 중에 만지작거리며 김여정 동지의 뒷모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임무를 수행하는 경호원의 냉정한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지켜야 할 누군가를 보호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듯한 감정이 실린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대화는 없었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공적인 수행원과 피감시 대상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차 문을 열고 몸을 숙여 탑승하자 리성혁은 조수석이 아닌 뒷자리의 반대편 문을 열고 탔습니다. 이것은 수행원으로서의 공식적인 배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차의 뒷좌석에 함께 앉았지만 그 사이에 놓인 거리는 평양 권력의 통제선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지 않았고 담을 수도 없었습니다. 공식 촬영조는 이미 철수했고 제 임무는 기록이지 극적인 순간의 포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장면은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자가 여정 동지를 바라보던 그 눈빛. 그것은 명령에 따르는 부하의 눈이 아니라 세상 모든 위험으로부터 한 여인과 그녀의 비밀을 지키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여정 동지, 대성산 혁명열사릉 참배 완료. 수행 인력 정상 배치.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특이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곧 저와 제 가족의 생명줄을 끊는 행위였기에 적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 그 비밀의 무게에 침묵을 강요당하는 또 한 명의 유령이 된 셈입니다. 2016년 봄, 저는 조직지도부 내부 시찰을 나온 김여정 동지의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잠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시찰 동선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저는 텅 빈 복도의 구석, 화초 옆에 서서 그녀의 보고서를 재차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리성혁 상좌가 혼자 걸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무표정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시선을 보고서로 고정하고 제 존재를 완전히 지우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공식 명단에서는 삭제된 투명인간이었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주치는 것 자체가 제게는 정치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리성혁은 제 앞을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거의 스쳐 지나가는 순간 제가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보고서에 집중하는 척할 때 그는 아주 미세하고 빠르게 왼손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에서 아주 작은 낡은 메모지 조각이 복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종이 조각은 곧바로 제 구두의 바로 옆에 멈췄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그는 그대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제 심장은 멎는 듯했고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이것은 최고 기밀 감찰 요원에게 한 유령 인물이 감히 시도한 목숨을 건 소통 시도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 조각을 집어 들어야 할지 아니면 보고서에 기록하고 그대로 무시해야 할지 단 3초 만에 결정해야 했습니다. 종이를 집는 순간 저는 공작에 연루된 것으로 간주되어 숙청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무시하고 지나가면 저는 리성혁이 감히 자신과 김여정 동지의 관계를 외부에 알리려 했다는 사실을 묵인한, 즉 보고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결국 고개를 숙여 보고서를 정리하는 척하면서 종이 조각을 재빨리 집어 구두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보고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관찰 요원으로서 한 최초이자 최후의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제가 그 종이를 상급자에게 가져가면 리성혁은 즉시 제거될 것이고 그 여파는 김여정 동지에게까지 미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조직 지도부의 임무가 아니라 인간적인 양심을 따르는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메모지 조각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고 깨끗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는 존재의 신호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보고서에 시찰 동선 이상 없음이라고 기록하며 저 스스로도 그 비밀의 공범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리성혁 상좌가 유령으로 지정되기까지 김정은 동지의 집무실에서는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쳤다고 합니다. 저는 당시 그 자리에 없었지만 조직 지도부 책임비서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부터 술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측근은 이 이야기를 하는 내내 공포에 질려 술잔을 떨었습니다. 리성혁에 대한 저의 심층 보고서가 올라간 다음 날, 책임비서는 김정은 동지에게 불려갔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보고서를 읽는 내내 극도의 분노를 사귀지 못했다고 합니다. 책임비서가 집무실에 들어섰을 때 김정은 동지는 보고서를 탁자 위로 던지며 차가운 목소리로 일갈했다고 합니다. 여정이는 내 소유다. 백두 혈통의 순수성은 국가의 근간이다. 감히 일개 상좌 따위가 백두의 핏줄에 불순한 접근을 시도해. 당장 그 자를 제거하라. 흔적도 없이 지워버려. 집무실의 공기는 끓어오르는 용광로처럼 뜨거웠다고 합니다. 책임비서는 목숨을 걸고 간언했습니다. 최고 존엄 동지, 그자를 제거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여정 동지의 충성심에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여정 동지는 최고 존엄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잃거나 그녀의 마음을 영원히 등지게 만드는 것은 국가 사업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책임비서는 김정은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 하나의 기묘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령관리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를 공식 기록에서 영원히 지워버리십시오. 그의 존재는 오직 여정 동지의 그림자로서만 허용하십시오. 그는 직함은 있지만 직책은 없고 존재는 하지만 기록은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모순 자체가 여정 동지에 대한 최고 존엄의 절대적인 통제가 될 것입니다. 결혼은 인정하지 않되 여정 동지의 사적인 감정은 묵인하는 가장 정치적인 방법입니다. 김정은 동지는 10분 동안의 침묵 끝에 이 방안을 수락했다고 합니다. 그는 리성혁을 숙청하여 여동생을 적으로 만들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그를 영원히 투명인간이라는 정치적 감옥에 가두는 것을 택했습니다. 리성혁은 그 이후로 김여정 곁에 있었지만 평양 권력 지도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어났지만 기록되지 않았고 자라고 있지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 최고 권력이 사적인 영역을 통제하는 방식, 즉 유령 관리의 탄생 비화였습니다. 2020년 초, 이 유령 관리를 공식화하는 새로운 지침이 조직 지도부에 하달되었습니다. 김여정 동지 관련 인물 중 공식 기록에 등재되지 않은 자는 모두 별도 통제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그 동선은 최고 등급의 기밀로 유지한다. 이 지침은 오직 리성혁 상좌만을 겨냥한 것이었으며 이는 김정은 동지가 내린 결론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치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리성혁은 계속해서 김여정 주변에 배치되었지만 그 어떤 공식 문서에도 그의 이름, 직책, 심지어 계급까지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여정 동지의 동선 보고서에서 수행 인력 1 혹은 경우 인력 2와 같은 익명으로만 존재했습니다. 저는 이 결정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리성혁을 제거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정식으로 그녀의 남편으로 인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둘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성혁을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여동생의 감정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피했고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백두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했습니다. 이 유령 상태는 김정은에게 완벽한 통제 수단이었습니다. 리성혁은 김여정 동지의 곁을 떠날 수 없었고 어떤 공식적인 지위도 가질 수 없었기에
영원히 최고 존엄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부부장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리성혁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이 상태로. 부부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대로야. 있지만 없는 사람으로 두는 것이다. 그가 공식적인 이름을 찾는 순간 그는 곧 제거될 것이다. 여정 동지가 그와의 관계를 공식화하려 시도하는 순간 그들 모두에게 위험이 닥칠 것이다. 최고 존엄께서는 그들의 사적인 관계를 가장 강력한 족쇄로 만든 셈이야.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리성혁은 사랑하는 여인 곁에 머무르는 대신 평생을 그림자로 살아야 하는 벌을 받았고, 김여정은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생활을 영원히 공식화할 수 없는 형벌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평이한 권력의 모순을 증명하는 가장 슬픈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2023년 9월 김여정 동지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 참석하는 짧은 장면이 조선중앙텔레비전에 방영되었습니다. 3초 남짓한 화면이었지만 전 세계 정보기관들은 이 영상을 수백 번 반복 재생했습니다. 그 화면에 아주 희미한 배경으로 두 명의 아이가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는 키가 약 130cm로 보였고 다른 한 아이는 110cm쯤 되어 보였습니다. 화면은 곧바로 전환되었지만 이미 비밀은 노출되었습니다. 국제정보기관들은 즉시 김여정에게 두 아이가 있는 것이 확실하며 나이는 각각 대략 8세와 5세로 추정된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2015년과 2018년의 건강회복 기간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추정했던 출산 시기와 두 아이의 나이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김여정은 여전히 침묵했고 결혼도 남편도 아이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리성혁 역시 여전히 유령이었습니다. 그는 김여정 동지의 수행 인력 중 한 명으로 국제행사에서 가끔 포착되지만 그 어떤 보도에도 그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2023년 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12년간의 감찰 임무를 마치고 지금은 평양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관찰자의 시선은 쉬지 못합니다. 저는 가끔 창밖을 보며 제가 기록했던 김여정, 리성혁 그리고 그 두 아이의 이야기를 곱씹습니다. 퇴직 후에도 저는 여전히 제가 감시당하고 있을 것이라는 편집증적인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문 밖에 인기척이 느껴질 때마다 혹시나 유령 관리의 비밀을 누설한 대가로 보위부 요원들이 찾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를 느낍니다. 김여정은 백두 혈통의 공주로서의 권력과 한 남자를 사랑하고 두 아이를 낳은 어머니로서의 사생활이라는 두 가지 역할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인정받을 수 없었기에 그녀의 가족은 영원히 기록에서 지워진 비밀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여동생의 개인적인 선택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기에 리성혁을 유령으로 만들고 아이들을 기록에서 지우는 방식으로 이 모순을 관리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김여정의 두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자라고 있을까? 그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고 있을까? 그리고 언젠가 그들도 평양의 권력 구조 안에 편입되어 다시금 이 복잡한 정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오직 한 사람, 김정은 동지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절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양 권력의 비밀이 유지되는 방식입니다. 존재하지만 인정하지 않고, 알지만 말하지 않으며, 기록하지만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저는 12년간 그 비밀의 한가운데서 일했고, 지금은 그것을 기억하며 영원히 끝나지 않을 관찰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새벽만큼은 끝났습니다.